인생의 큰 교훈을 얻어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난다. 흔히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죠. 저는 이게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틀어진 관계는 나중에도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해서 멀어지게 되고, 어차피 잘 돼서 다시 만날 관계 또한 먼 훗날에 다시 만난다고요. 저는 가정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성격이 활달하고 타고난 심성 때문인지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맞춰주면서 살았는데요. 좋게 말하면 배려심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만만하게 살아온 거죠. 아무래도 제 생각엔 제 성격의 파랄은 가족들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리저리 부모님 눈치를 보기 바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아주 큰 실수로 파면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왜 그러셨는지 지금도 종종 속이 답답해지곤 한답니다. 음주운전에 걸린 게 문제가 돼서 파면을 당하신 거죠. 하지만 고비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맘때쯤 아버지께서 친한 친구분 보증성게 또 잘못돼서 막대한 빚이 저희 가족의 숨통을 조여오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께서 직장을 잃었는데 빚까지 지게 되니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는 일마다 죽수기 마련이니 아버지께서는 크게 상심을 하신 마음을 술로 달래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셨죠. 어머니께서 일을 하셔서 기울어진 가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 있었던 사고로 청력을 잃은 상태셨거든요. 지금도 지금이지만 그때 청각장애인이 쉽게 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초등학생 때 일어난 일이었죠. 부모님의 불행은 어린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편지 한 장을 달랑 써두고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편지 내용을 읽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쥐고 있으시더니 바로 집을 뛰쳐나가셨죠. 나중에 제가 다 컸을 때 아버지께서 해주신 얘기로는 어머니께서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가셨다고 해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에게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 이후 아버지께서는 각성을 하신 건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공사판에 나가서 막노동 일을 하셨죠.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편지를 읽으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의 어린 시절은 이런 아슬아슬한 부모님의 갈등을 눈치 보면서 제 할 일은 뭐든 스스로 하면서 보냈죠. 또 청각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고요. 하지만 제가 일평생 눈치 있는 착한 딸로 산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게 비틀려서 보이는 사춘기 시절 2급 청각장애인인 어머니와의 대화는 수화로 했거든요. 유치원생 이전부터 당연하게 배웠던 거라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는데 호르몬이 말썽을 부리는 사춘기 때는 괜히 부당하게 느껴지곤 했었어요. 특히 몇 번씩 까먹고 또 새로 배워야 하는 수화를 한창 공부할 나이에 동시에 익혀야 한다는 게 참 억울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제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때 혼자 괜히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하면서 말이죠. 제가 철이 정말 없었죠. 그 일로 몇 번 어머니 앞에서 성질도 내고 또 혼자 마음을 썩히기도 했네요. 그 과도기를 거쳐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소통을 위해서라면 그저 감수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고 받아들였어요. 장애가 있고 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 걸 잘 알아서 그런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내 가족과 내가 당사자이다 보니 여러모로 일을 할 때 공감도 되고 또 궁극적인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추락사고가 났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목숨은 건지셨고
심한 발목 골절로 6급 장애 판정을 받으셨죠. 어머니와 저는 그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께서도 한쪽 다리를 못 써도 걸을 수 있으니 됐다고 하셨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종종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개념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받은 보험금과 산재장애 지급금을 받긴 하셨지만, 저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에 거의 제 생활은 포기한 채로 살았습니다. 연애나 결혼은 꿈도 안 꿨죠.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집안과 결혼하면 오히려 2배로 힘들어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기울어진 관계는 예견된 마음고생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저 나와 내 부모님만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저희 부모님은 평생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의적인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오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죠. 제가 평생 연애를 해본 적 없다는 걸 안 직장 동료가 제게 어느 날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나섰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주류 납품 회사 아들이라고,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정말 같은 남자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있는 집 자식이 왜 날 만나겠어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직장 동료는 번호만 줄게, 연락만 해보라고 했고, 호기심 반, 일상생활에 지쳐 조금 위안이 필요했던 마음 반으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문자나 전화 통화로 시작했는데 직접 나를 잡아 만나보니까 정말 욕심이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외모가 훤칠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무던하고 다정한 성격에 정말 계속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막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괜히 불안해지더군요. 아직 진지한 관계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내 배경이나 과거를 알고 떠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가정 환경이나 경제력 같은 걸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지레 겁먹은 제가 대뜸 남자에게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과 평생 가난을 동반자 마냥 살아왔다. 우리의 만남은 처음부터 조건이 기울어진 관계이니까 진지해지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오히려 슬비 씨한테 그 말 들으니까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은데? 나한테 하기 어려운 말 해준 거잖아. 이런 말을 털어놓은 만큼 나하고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 거겠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라고 슬비 씨한테 이런 말 들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꿀리는 게 없겠어? 나도 남들한테는 말 못하는 거 많아. 그 뭐지? 슬비 씨가 좋아하는 책 도입부에서 그러잖아. 행복한 가족은 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족은 제각기 불행하다고. 사연 없는 가족이 어딨어. 그냥 사랑해서 가족이 되면 슬비 씨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고 내 문제가 슬비 씨 문제가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 어? 남자는 제가 걱정했던 치부를 드러내자마자 오히려 저와의 결혼을 다짐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고, 먼저 말을 꺼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도 했죠. 이후 제 남편이 될 사람은 먼저 제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더군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제가 바쁠 때는 직접 운전기사 노릇을 하기도 했고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숨쉬듯 당연한 것처럼 해줘서 어찌나 고맙던지, 퇴근하면 주 3회 수화학원까지 끊어서 다니길래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슬비 씨는 코 올리기 시절부터 배우지 않냐고 금방 자기도 배울 거라고 하면서 착실하게 다녔죠. 연애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남편은 수화로 어머니와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과거의 사건 이후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 본인 회사에서 납품하는 노알콜 음료도 몇 박스씩 챙겨와서 매주 저희 집을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정말 감동이었던 건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등산이 취미셨거든요.
원래 주말이면 여기저기 산에 오르고 또 내려와서 막걸리 마시는 게 인생의 유일한 취미이자 낙이었던 사람이 다리가 다친 후에 제대로 된 등산을 하지 못해서 조금씩 우울해하셨어요. 사고 후에 몇 번 시도는 해보셨지만 한 30분 정도만 산을 타도 바로 체력이 떨어지셔서 내려오셔야 했죠. 근데 하루는 남편이 등산복을 떡하니 입고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산에 가겠다는 겁니다. 저와 어머니 또 아버지까지 말렸지만 남편은 천천히 같이 걸으면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시면 본인이 업고 가겠다고, 도중에 너무 힘들면 그냥 내려오면 된다고 고집을 부렸죠. 사위 될 사람이 제발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고 저도 너무 걱정돼서 같이 갔거든요. 너무 높은 산은 못 가고 동네에 있던 작은 산에 산책 삼아 간 건데도 저희 아버지 표정은 너무 밝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리에 좀 통증이 와서 힘들어 하시면 남편은 그걸 바로 보고 가서 아버지께 어필하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민망해서 거절하셨지만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훌쩍 업고는 가파른 산을 턱턱 걸어갔습니다. 장인어른, 그래도 몇 년 만에 산에 오르니까 기분 좋으시죠? 여기는 그냥 공기부터 다르잖아요. 그래, 확실히 공기가 참 좋네. 풀냄새, 흙냄새가 코에 들어오는 것도 좋고 사위 등짝에 매달려서 가는 게 좀 민망스러워서 그렇지. 에이, 민망할 게 어딨어요. 어차피 산에는 운동하러 오는데 더 운동이 잘 되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의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운동했는데 이제 장인어른하고 등산하려고 운동해야겠어요. 목표가 있어야 운동도 훨씬 잘 되죠. 등산을 마치고 아버지께서는 집에 오셔서 사위에게 참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니 저도 그 사람을 밀어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천천히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결혼 자금이나 신혼집 마련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에게 저희 집안 환경을 말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였죠. 혹시나 꺼려하시는 표정을 짓거나 남편과 저의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예상을 했어도 상처를 또 입을 테니까요. 남편은 먼저 말해놨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절대 무슨 반응을 보더라도 상처받거나 마음 쓰지 말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한 시댁. 근데 정말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큰 신경을 쓰시지 않았어요. 인자하고 다정한 시아버지는 제가 사회복지 일을 한다는 걸 듣고 젊은 나이에 고생한다, 부모님께서 대견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공무원으로 일하는 시누이도 아주 친절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공무원을 했다는 걸 듣고 상견례에서 만나면 대화 나눌 거 많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갖고 계신지 등급을 물어보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 하고 마시길래 아, 오히려 내 쪽에서 우리 부모님의 장애를 큰일이라고 생각했구나 반성도 했습니다. 괜히 가족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했던 게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 저는 저의 생각이 크게 빗나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 예약한 한정식집 앞에서 만나 인사를 나눌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양가 어르신들이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하셔서 식당 앞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들어갔는데 시아버지를 따라 들어가시는 시어머니 표정이 어딘지 이상하더라고요. 살짝 기분이 나빠 보이기도 했는데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기분이 나빠지셨겠어요? 혹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했었죠. 식사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말 몇 마디를 하시고는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돈어른 술 좋아하십니까? 제가 하는 일이 여기저기 술 납품하는 일이라서 다른 대단한 거 못 해드려도
평생 술 떨어질 걱정 없게 해드릴 순 있습니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사돈. 근데 제가 벌써 10년은 훨씬 전에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제는 입에도 안 돼요. 아, 그렇죠. 원래 술은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끊는 게 맞는 거라고 하죠. 정말 대단한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술 팔아서 돈 벌어먹는 일을 하긴 하지만 제 아들도 결혼하면 아예 끊게 하고 싶은 게 술이기도 합니다. 가족 생각하면 담배고 술이고 안 하는 게 맞죠. 아유, 그렇게 말만 하고 당신도 여직 입에 술 달고 살잖아요. 그럼 사부인께서는 술을 좀 하시나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거셨을 때 저는 재빠르게 시어머니의 말을 수화로 옮겨서 어머니께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처 어머니에게 수화를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줄곧 말을 못 들으셔서 그냥 웃고만 계셨던 어머니에게 대뜸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사부인, 아무리 말을 잘 못 알아먹는다고 이렇게 사람 말을 무시해도 되나요? 내가 아까부터 가만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진짜. 얼굴 표정부터 화가 잔뜩 나서 자신을 보고 귀를 가리켜서 뭐라 하니까 어머니께서도 듣지는 못하셨어도 상황을 다 파악하시고 당황을 하셨죠. 네? 아니,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께서 못 들으신다니까요. 당신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2급이라며 2급. 1급도 아니고 1급이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애인 등급에 무지하셔서 그저 1급이 아니니까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분명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보청기를 끼셔도 잘 못 들으신다. 균형 문제는 없지만 대화는 모두 수화로 한다고 했어도 그저 2급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도 도통 대답을 하지 못하고 미소만 짓고 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화가 나신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면서 만나는 딱 전형적으로 장애에 대해 무지해서 무례한 사람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혹시나 본인이 실수했나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어머니를 보니까 가슴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오해는 풀어야지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저희 어머니 귀 상태를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말을 들어도 도통 얼굴이 풀어지질 않았습니다. 아, 그럼 아예 못 들으신다는 거지? 근데 뭘 그렇게 등급을 나눠서 어렵게 설명을 하니? 난 또 조금은 들리는 줄 알았네. 그럼 지금 이 말도 못 들으시는 거야? 당신 왜 했던 말을 계속하게 해? 새아기가 그때 집에 왔을 때도 설명했잖아. 아이고, 사부인,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안사람이 종종 이렇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을 되는 대로 뱉어낼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몰라서 실수한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요? 조용히 하고 있어. 몰랐던 게 뭐 자랑이야?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세아가, 이 말 좀 사부인께 수화로 전해줘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음식 앞에서 깊이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이제 가족이니까 조금이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사돈이 있어서 좋은 게 뭐겠냐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셨죠. 남편도 헤어지기 전에 제게 사과를 한 번 더 했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서는 시아버지가 참 좋은 분 같다라고 하셨죠.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얘기를 저도 부모님도 딱히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견례가 있고 3일 뒤에 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오는데 복지회관 1층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방문자가 있다고 말이죠. 누군지 해서 부랴부랴 내려가니까 글쎄 시어머니께서 제 직장에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갑작스런 방문에 제가 당황해하자 시어머니는 제게 일 끝나면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대체 뭐지? 뭐 때문이지? 라는 의문을 품고 퇴근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간 카페에서 시어머니는 음료를 시키고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말하셨습니다. 솔직히 차갑게 굳어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어느 정도 무슨 종류의 말이 나올지 예상은 했습니다.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구나. 제 어떤 점 때문에 그러세요? 너도 잘 알지 않니? 너 착하고 직업도 괜찮은 애인 거 아는데 너희 부모님 아니면 내가 이럴 일이 어디 있겠어? 인사드릴 때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께서도 알고 계셨는데 대체 왜? 아휴, 직접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너희 아버지도 내 생각보다는 훨씬 다리를 절고 그래서 일은 제대로 하시겠냐? 너희 어머니는 아예 아무것도 안 들리는 수준이던데 두 분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겠냐고? 그거 다 너랑 내 아들이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기서 저희 부모님 받는 지원금이나 남은 보험금, 제가 보내드리는 생활비 등등을 나열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또 알아들을 생각도 아예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저희 가족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알겠다고, 파혼하겠다고. 저도 저희 부모님의 장애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집안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그날 바로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저녁하자고 연락한 남편에게 대뜸 결혼을 깨자고 하니까 바로 저희 집 앞으로 날아왔죠. 남편에게 몇 시간 전에 시어머니께서 찾아와서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먹이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슬비 씨,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말했잖아. 슬비 씨 집안 사정에 있는 만큼 우리도 우리 집안 사정이 있다고. 그게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가끔씩 이런 무례한 행동으로 나랑 우리 아버지, 동생까지 창피하게 만들어. 얼마나 심했으면 동생이 자취하고 1년에 한 번씩만 본가에 오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문제인 거지 우리 결혼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랑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아니, 한 번 뒤집어 엎어서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께 사과하도록 조치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 하지만 마. 어? 나는 기본적인 예의를 가족이 직접 알려줘야 하는 시어머니랑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여기서 끝내자. 내 처음 예상이 맞았어. 그냥 진지해지기 전에 헤어졌어야 하는데. 남편은 제게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고 급기야 저희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도 고개를 땅에 받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 파혼은 전에 들어서 알았어도 이유는 몰랐던 부모님께서는 그저 어리둥절해 하기만 하셨죠. 저는 그날 남편을 그냥 돌려보내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제게 연락을 하고 밤마다 찾아오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날 집으로 찾아온 건 남편이 아니라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집 대문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온 시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넌지시 말을 하셨죠. 경원이 그 자식이 3일째 회사에 안 나오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지 애미 앞에서 시위하느라 회사도 빼먹고 있더라. 무슨 이유인가 들어보니까 네 시애미가 또 실수를 했다고. 미안하다 세아가. 내가 오늘 내 아내 대신 사돈께 사과드리러 왔어. 그 말과 함께 시아버지는 각종 과일 박스와 한우 세트를 집 현관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 저희 부모님께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 키웠어도 아내는 심성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도 철없게 자라서 그러니 너그러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나 우리 귀한 슬비가 시집와서 고생할까 걱정되시면 저와 저희 아들 믿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 딸처럼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이때 저와 부모님은 한마음이었어요. 정말 이런 시아버지와 이런 시아버지 아래서 자란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할 만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저희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사과는 하지 않으셨지만 이후 딱히 결혼을 반대하거나 방해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본인이 저지른 무례에 대해 전혀 없던 일처럼 제게 다가와서 또 살갑게 구는 게 대단히 뻔뻔하다고 느껴졌죠.
솔직히 이때는 시어머니가 본인이 한 잘못이 창피해서 그러시나 하고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걸 힘들어하고 또 창피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들 말이죠. 저도 굳이 지나고 해결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잊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처럼 제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고난을 극복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 시댁 근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남편 명의로 이전시켜 주신 거죠. 그래도 자가가 생기니 든든하고 너무 감사드리긴 했는데 또 시댁에서 너무 가까워서 걱정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위치였으니까요. 제 예상처럼 주말이면 한 번씩 꼭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하고는 어떻다 할 갈등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전에 이력이 있으니까 더 조심하는 것 같았고 저도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기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했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심장 소리가 2개가 들리네요? 아니, 심장 소리가 2개라니. 처음에는 내 심장 소리가 같이 들린다는 건가 했는데 제 뱃속에 꿈틀꿈틀 자라는 아이가 2명이라는 소리였어요. 네, 제가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1명 낳는 것도 아찔한데 2명이라니. 저도 남편도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또 설레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저희 자식은 탄생부터 함께하는 둘도 없는 형제 자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임신이기도 하고 제 몸무게가 평균 몸무게보다 덜 나가서 하고 있던 복지사 일을 일찍 쉬기로 했죠. 임신을 하고 12주 차에 바로 휴직을 하고 집에서 태어날 아기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 놓고 쉴 팔자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임신 16주 정도에 평소처럼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한껏 어두운 표정으로 시아버지께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권반장 그만둔대요.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당장 다음 달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빨리? 그래도 7년은 일했으니 더 있다가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니, 권반장만한 사람을 언제 찾냐고요. 새로운 사람이 정말 제 식당처럼 하기 쉽지가 않은데 나도 믿을 수가 없고. 시어머니는 큰 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분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걱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일한 직원이 그만두니 신경이 쓰이시겠죠. 아무리 내 돈 주고 사람 뿌려도 마냥 믿고 맡길 수도 없고 그나마 권 반장은 함께한 시간이 거의 10년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가족이죠. 아유, 좀 가족같이 믿고 맡길 사람 주변에 어디 없나? 그 말과 동시에 조용히 묵국을 떠먹던 저를 노골적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제게 일을 맡기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저도 옆에 있던 남편도 눈치를 챘죠. 남편이 먼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빨리 구하는 게 나아요. 그럼 하루라도 먼저 일 맡기고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먼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말이 쉽니?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아무나 면접 보고 뽑아서 써. 그거 가려내는 것도 식당 사장 역량이고 일이잖아요. 어머니, 혹시 몰라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람은 일 못해요. 몸조리 한다고 하더니도 그만둔 판에 더 고된 일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어머, 왜? 이게 왜 그 복지사 일보다 고된 일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시킨다고. 매니저 하는 일 별로 없어. 그냥 카운터 앞에서 계산하고 손 부족할 때만 서빙하면 돼. 예, 슬비야. 너 생각 없니?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요새 요가다 뭐다 임산부들 운동하잖니. 너도 와서 운동 삼아서 용돈도 벌고 어때?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런다. 남편의 만류에도 바로 속마음을 드러낸 어머니는 제게 평소 잘 보여주시지도 않는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을 하시더군요.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
솔직히 저랑 시어머니의 처음이 좋지 않았잖아요. 잘못 기운 단추처럼 밀리고 밀린 관계였죠. 그래도 결혼 후에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던 터라 저는 굳이 이 평화를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바뀐 모습을 보여줬으니 저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시아버지께서도 부담스러움 하지 마라. 내가 사람 구해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몸 무거워지기 전까지만 잠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처음으로 좋아서 깔깔 웃는 시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은 내가 우리 어머니 아는데 잠깐 일하는 거 어려울걸? 당신 배 더 나오면 내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걱정 마라. 애 둘이나 든 배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 예정인데 부려먹으시겠냐 했었죠. 근데 제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더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라서 남들이 서서히 배가 부르는 6달은 돼야 나오는 배가 4개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임신을 하고 30주가 돼서 배가 남사한 만큼 불러왔을 때도 어김없이 저를 본인 식당으로 출근시키더라고요. 집이 가까워서 그날도 저희 집으로 저를 데리러 오셨길래 제가 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워서 식당 일은 이제 힘들다고 해도 카운터에 앉아만 있어라. 네가 앉으면 편한 의자 사놨다고 제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으로 출근을 했죠. 그 편하다던 의자는 정말 작은 1인용 소파였고 앉아도 요통과 배 당김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남편은 제가 고통을 호소하니까 이제 식당 나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아침에 데리러 와도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찾아오셨고요. 거의 각설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들기시는데 오히려 그 소리가 더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제가 참다 문을 여니까 참나 시어머니가 글쎄 울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울고 싶은 건 전데 대체 왜?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시어머니 돕는 게 그렇게 싫으냐?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제 이 몸으로 식당 못 나가요. 몸도 너무 무겁고 속도 안 좋고 저 아직 체중도 모자라서 병원에서 절대 안정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어머님 식당 일 돕다가 뱃속 애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네?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께서는 눈물도 뚝 그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제게 출산 후 일주일만 쉬고 식당에 나가서 돕겠다고 그 대신 일할 사람은 꼭 구해야 한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갔다는 걸 남편에게서 전해들은 시아버지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배가 이미 부풀 대로 부풀었을 때야 임신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무사히 쌍둥이 공주님들을 출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체중도 모자란 몸으로 둘이나 낳은 저를 정말 대견해 하셨고 남편도 제 몸에 이상이 없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안심을 했네요. 시아버지께서도 원하는 만큼 조리원에서 쉬라고 비용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의사에게 제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길래 그래도 며느리라고 걱정하셨나 보다 했는데 제게 다가와서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일주일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식당 당장 나올 수 있겠다. 그치?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온 시누이가 그 말을 듣고 한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그게 할 소리야? 새언니가 어떻게 바로 식당에 나가? 그냥 사람 구하라니까요. 내가 구인 광고 올려줘? 내가 뭐 그거 하나 못해서 이러는 줄 알아? 가족처럼 내 식당 잘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럼 그만큼 돈을 준다고 해. 월급 잘 챙겨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지 식당처럼 일하겠다고 달려들어. 아니 엄마 식당이잖아. 언니만 데려다 놓고 놀러 나가지 말고 그런 사람 구할 때까지 엄마가 일하면 되지. 내 나이가 몇인데 계속 식당에 짱 박혀서 허리 굽어 일을 해. 놀고 있는 며느리 있을 때 도움 받아야지. 새언니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목숨 걸고 애 낳았더니 왜 논다는 소리 들어야 돼? 엄마 진짜 그러지 좀 말아요. 옆에서 보는 내가 다 환멸나네.
시어머니에게 열을 낸 시누이는 떠나기 전에 제게 넌지시 절대로 이제 시어머니 식당 도와주지 말라고, 엄마는 해주면 해줄수록 더 바라는 파리지옥 같은 사람이라고 충고를 해주더군요. 근데 저는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이미 그 파리지옥에 갇혀있던 걸 저만 몰랐었나 봐요. 그래도 이전에 애 낳고 집에서 일주일 쉬고 식당 일을 돕겠다고 제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 이것만 지키자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정말 시누이 말처럼 만족을 못 하시더군요. 제가 조리원에서 퇴원을 하고 딱 3일 되던 날, 시어머니께서 점심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설마 또 식당에 데려가려고 오신 건 아니겠지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바리바리 짐이 들어 있었어요. 너 해먹기 귀찮을 것 같아서 내가 밑반찬 몇 가지 싸왔다. 그래도 며느리가 손주들을 낳았으니 챙겨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반찬을 감사하게 받고 냉장고에 정리를 하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을 한번 보고는 제게 말하셨어요. 애들 보는 건 어떠니? 쌍둥이만큼 2배로 힘들지? 네, 오늘도 4시간도 통 못 잤어요. 사람 써, 사람. 낮에 사람 쓰면 너도 그 시간에 다른 일 하지. 아니에요. 사람까지 쓸 필요 없이 다음 주부터 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신대요. 그래도 사부인 오기 전까지 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네? 왜요? 식당 나갈 거면 당장 이번 주부터 봐줄 사람 구해야지. 내가 애 봐줄 이모 불러줄게. 넌 가서 나갈 준비해라. 비용도 내가 다 낼 거니까 아무런 걱정 말고. 제가 분명히 일주일 뒤부터 일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또 찾아와서 저를 식당으로 데려갈 목적이었던 겁니다. 진짜 넌더리가 나는 수준이었어요. 대체 왜 그거 일주일을 못 기다리는지. 저는 애들이 있는 방문을 슬며시 닫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동의하셨잖아요. 저 퇴원하고 일주일 뒤에 식당 가겠다고요.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세요? 어머, 피를 말리긴 누가 피를 말려? 내가 뭐 맨입으로 이러니? 용돈도 챙겨주고 사람도 불러준다고 하잖니. 제가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말한 대로 일주일 뒤에 나간다고요. 저희 어머니 오시면, 아니 그렇게 급하시면 애 봐주는 이모가 아니라 식당 일 봐주는 이모를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같니? 같어? 내가 이제 생판 남한테는 내 식당 마음 놓고 맡기기 불안해서 그렇지. 넌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봐주니? 그럼 어머님은 가족끼리 조금의 배려도 못 해주세요? 저도 생판 남한테 제 애들 맡기기 싫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안하시면 어머님이 직접 식당에서 일하시면 되잖아요. 매번 저만 식당에 떨구고 곧장 약속 있다고 가시면서 왜 본인 식당에서 본인이 일 안 하고 남이 본인 식당처럼 일하길 바라시는 건데요. 아휴, 내가 이 나이에 좀 누리고 살아야지. 지금 이리저리 안 돌아다니면 언제 돌아다녀? 네 아버지처럼 다리 하나 잘못돼서 마음 편히 못 걸어다니면 어쩌려고. 저는 그때 제 눈이 확 돌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가져온 가방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리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세요. 더 이상 어머니랑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식당 나간다는 것도 취소해요. 이제 어머님이 일을 하시든 사람을 구하든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어머 하면서 제게 등 떠밀려서 쫓겨났습니다. 잠도 얼마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닌데 사람 속을 확 뒤집으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후에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전부 다 무시했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그날 있었던 일을 모조리 말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러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안 됐다고 하며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랬냐고 성질을 내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낸 후에 이제 절대로 식당 일도 또 시어머니의 부탁은 일절 도와주지 말라고 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분명 처음 시작이 잘못된 관계라도 그 후에 잘 풀어내면 어떻게 해서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인 것 같네요. 제 호의를 그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상대방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제가 이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도저히 애 둘을 혼자 볼 기력이 안 나더라고요. 원래 다음 주에 오기로 한 어머니에게 구조 요청을 했죠. 어머니께서는 그 주에 바로 제 집에 와주셨어요. 그래도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으니 그냥 식당 문제로 시어머니랑 좀 다퉜다고만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잠이 모자라 허덕이는 저와 남편을 위해서 손주도 봐주시고 저희를 챙겨주셨죠. 어머니가 오시니 애 둘 낳은 저도 이상하게 어리광쟁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어머니에게 홍합 넣은 미역국 먹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바로 마트에서 홍합 사다가 해주셨어요. 아침 일찍 고생하신 어머니는 애들 데리고 애들 방으로 가셔서 애들 잘 때 한숨 잔다고 들어가시고 저는 이미 두 그릇째일 미역국 떠다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죠. 근데 띵동 하고 굉장히 불안한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인터폰으로 가니까 웬걸? 흐릿한 화면을 뚫고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문도 안 열고 대꾸도 안 하니까 계속 초인종을 눌러대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들으실 수 없었지만 막 잠든 애들이 문제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나가서 시어머니를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말하셨어요. 너 경원이 걔한테 뭐라고 했길래 걔가 날 애미 취급도 안 해? 무슨 소리세요? 제가 남편이 어머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 옆에 있었는데 그 정도 들을 말 안 하던데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경원이 걔 평생 지 엄마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산 애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죠. 어머님 성격을 뻔히 아니까요. 뭐?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예, 내가 너한테 제발 도와달라고 했니? 네가 먼저 도와준다고 했잖니. 네가 먼저 식당 일 돕는다고 해서 그러라고 냅뒀더니 왜 이제 와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어머님이 절 언제 냅두셨어요? 분명 배불러져서 몸 무거워지기 전까지 돕는다고 했는데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셨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전 분명히 애 낳고도 돕는다고 했는데 그거 못 참고 기회 날린 건 어머님이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 안방에 계세요. 더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도 못하는 양반, 뭐가 무서워서 내가 그냥 가? 어머님같이 소름 끼치게 무례하고 무식한 말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들을 수 있을걸요? 저 아직 애 낳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어머님 같은 사람하고 더 이상 신랑이 할 체력 없어요. 제발 가세요. 건방진 년이 어디서 꾀병을 부리고 있어? 시어머니는 제 말에 갑자기 부들부들 떨더니 제 앞에 놓여진 미역국 그릇을 들어서 제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뜨끈한 물이 제 머리 위로 흐르는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 순간 아무 말도 행동도 안 나오더군요. 제가 경악에 찬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는 뭘 잘했다고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죠. 그 뺀질한 얼굴이 몇 초도 안 돼서 찌그러졌지만요. 아, 뭐야?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딸한테 이 지랄을 해? 언제 나오셨는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악에 받친 얼굴로 시어머니 머리를 주걱으로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그만 좀 해. 너 같은 건 더 맞아야 돼. 이런 막대 먹은 짓 하는 머리는 더 맞아서 정신을 차려야지.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뭘 안다고 날 때려? 저희 어머니는 장애 때문에 말이 조금 어눌하고 느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또렷하고 빠르게 말을 하는 어머니를 태어나서 처음 봤네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말든 어머니께서는 할 말만 하시면서 시어머니를 마구 매타작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주걱으로요. 내가 너 알아봤다. 너같이 사람 무시하고 무례한 인간들은 다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이런 머리는 뭐하러 들고 다니냐? 어? 무겁게 뭐하러 쥐고 다녀? 엄마 그만해. 이제 괜찮아요. 저는 통쾌하긴 했지만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뒤에서 어머니를 감싸 안으면서 말렸고 거의 두들겨 맞는 시어머니는 겁먹은 얼굴로 도망가셨습니다. 한동안 씩씩하면서 화를 참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제대로 된 진상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제대로 알고 나서
더 화를 내셨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너 저 시어머니라는 사람 평생 보고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어머니께서 직접 남편에게 전했어요. 내 딸 그런 인간과 같은 가족으로 엮이게 둘 수 없고 앞으로 이서방 자네가 알아서 선 그으라고요. 내 딸한테 한 톨의 피해가 안 오게요. 남편은 직접 잘못한 건 없었지만 친정 어머니 앞에서 대역 죄인이 돼서 용서를 구했죠. 정말 본인의 어머니와 연을 끊는 경우가 있더라도 시어머니가 제게 못 다가오게 하겠다고요. 호되게 혼난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를 하셨을까요? 뭐 하긴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한 석 달 뒤에 말이죠. 심지어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시아버지께 떠밀려서 한 거였죠. 이후 저는 아예 이사를 가버렸어요. 매번 가깝다는 걸 이용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시어머니에게 트라우마가 남아서 시댁 가까이에서 살기 싫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 의견을 존중해서 시댁에서도 또 시어머니의 식당에서도 먼 동네로 아예 이사를 하게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시누이가 집들이 겸 조카 본다고 놀러 왔을 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 식당 정리한대요. 네? 왜요? 장사 꽤 잘 됐잖아요. 아, 망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고 했어요. 그 식당 아빠가 차려준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식당 문제로 언니 고생시키고 일을 키웠으니 더 이상은 하지 말라고 정리한다고 한 거죠. 엄마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하고 아니 그러게 다른 사람 부려먹지 말고 사람 못 믿겠으면 본인이 일했으면 됐는데 엄마도 참 본인 복 본인이 차는 사람이라니까요. 아 그리고 이사한 집 주소도 엄마는 아직 몰라요. 오빠도 나도 아빠도 안 알려줬거든. 혹시 또 와서 언니 괴롭히면 어떡해요. 그래도 알려고 하면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빠가 엄포를 놨어요. 애들이 먼저 알려주기 전에 알아내서 찾기만 하면 정말 가만 안 둔다고요. 이번 일로 아빠도 참았던 걸 터뜨리신 거죠. 진짜 우리 엄마 집에서 외톨이 됐다니까요. 아빠 요즘 집도 잘 안 들어가신대요. 아빠 회사에 있는 남는 사무실에서 접이식 침대 두고 거기서 주무신다는데 아유 아빠는 또 무슨 고생이에요? 식당 문을 닫은 여파가 세긴 셌는지 아니면 시아버지의 시위가 효과가 있었던 건지 며칠 후에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시댁에 편지가 왔다고요. 직접 대면해서 사과하긴 뭐 한 건지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못 배워서 그런다고 죄송하다고 적힌 편지를 보고 솔직히 이런저런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궁지에 몰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죠. 제가 너무 차가운 걸까요? 지금은 그저 시누이하고 시아버지하고만 만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그냥 밖에서 만나 식사만 하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이제 너랑 사돈 내에 볼 낯도 없다고 분 풀리는 만큼 연락하지 말라고 해주셨죠. 그 말씀을 믿고 아직까지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제게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긴 했지만 거절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만큼 어차피 잘 안 될 운명은 아니었을까 싶네요. 분명 그래도 잘 될 줄 알고 희망을 가졌던 관계에 철저하게 한 방 먹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걸 관계를 제대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괜한 희망을 걸었다가 그 후폭풍이 몇 배는 또 밀려오더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